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2권, 되찾은 시간 1, 127쪽. 물론 전쟁의 참화가 생류의 지성을 본래의 것보다 더 높여주지는 못했다. 평범하고 저속한 정신을 가진 영웅들이 회복기간 동안 전쟁의 묘사를 위해 사건의 수준이 아니라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그들이 지금까지 준수해온 평범한 미학 규칙의 수준에 맞추면서도 10년 전에도 했던 것처럼 핏빛 어린 여명, 승리에 비상하는 전율 등등을 얘기했지만 그들보다 훨씬 지적이고 예술가인 생류는 지적인 예술가로 남아있었고 그리하여 늪지대의 습기슭에서 발이 묶여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에도 나를 위해 그 풍경을 멋지게 마치 오리사냥을 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었다. 그는 아침의 황홀함을 이루던 몇몇 빛과 그림자의 대조를 내게 이해시키려고 우리가 좋아하던 몇 개의 그림을 인용했고 로맹 롤랑의 글 한 페이지와 니체의 글을 암시하는 것도 겁내지 않았다.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독일 이름을 발음하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느낄 테지만 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독립적 정신에서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또 이를테면 졸라 재판의 증인석에서 쥐파티 드 클람 대령이 생전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지극히 격렬한 듀레푸스파의 시인인 피에르 키아르의 앞을 지나가며 그의 상징주의 극시 손 잘린 소녀의 시구를 낭독한 것처럼 그런 적의 시를 인용하는 애교도 부렸다. 그는 내게 슈만의 몇몇 멜로디에 대해 얘기하며 독일어 로만 그 공명을 말했는데 여명의 숲 가장자리에서 첫 번째 새의 지적임을 들었을 때 마치 숭고한 지크 프리트의 새가 그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황홀해했으며 또 전쟁이 끝나면 다시 듣기를 소망한다고 어떤 완곡한 표현도 쓰지 않고 말했다. 그리하여 이제 두 번째로 파리에 돌아왔을 때 나는 도착 다음 날 질베르트의 새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아마 내가 앞에서 인용한 편지, 적어도 그 편지의 의미를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왜냐하면 1914년 말 자신의 파리 출발을 회고적으로 서술하면서 앞서 보낸 편지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사랑하는 친구, 어쩌면 당신은 모를 거예요. 라고 그녀는 적었다. 내가 탕송빌에 와 있는 것도 벌써 2년이 되어 간다는 걸. 난 독일군과 거의 같은 시각에 이곳에 도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떠나는 걸 말렸죠. 날 미친 여자 취급하더군요. 파리에서는 안전한데 왜 하필이면 침략받는 지역으로 모두 빠져나갈 생각만 하는 곳으로 떠났느냐고요. 그들 생각이 옳았음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유일한 장점이라곤 비겁하지 않다는, 아니 당신이 원한다면 충실하다는 점뿐인데 나의 소중한 탕송빌이 위험에 처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늙은 관리인이 혼자 지키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내 자리는 바로 그 사람 옆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결심 덕분에 나는 성을 거의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죠. 근방에 있는 다른 모든 성들은 겁에 질린 소유주가 도망가는 바람에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나는 성뿐 아니라 사랑하는 아빠가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소중한 수집품도 지킬 수 있었답니다. 한마디로 말해 질베르트는 그녀가 내게 1914년에 써보낸 것처럼 독일군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탕송빌에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일군과 만나 그들에 맞서 성을 지키려고 갔던 것이었다. 더욱이 군인들은 탕송빌에 주둔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집을 계속해서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이런 왕래는 지난날 콩브레 거리에서 프랑스아제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던 군인들의 왕래를 훨씬 넘어선 것이었으며 질베르트가 말했듯이 이번에야말로 그녀는 정말 전선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그래서 신문도 그녀의 감탄할 만한 행동에 커다란 찬사를 보냈고 그녀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일조차 거론되었다. 편지에 맺은 말은 정확히 맞는 말이었다. 사랑하는 친구, 이 전쟁이 어떤 것인지 당신은 정말 모를 거예요. 그리고 길이며 다리며 언덕이 가진 중요성도요.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당신을 생각했으며 또 당신 덕분에 그토록 감미로웠던 산책을, 그러나 지금은 황폐해진 이 고장에서 함께했던 산책을 생각했는지 몰라요. 당신이 그렇게도 좋아하고 또 우리가 그토록 여러 번 함께 갔던 이런저런 오솔길이나 언덕을 차지하려고 이곳에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답니다.
아마 당신도 나처럼 그 어두운 루생빌과 지겨운 매제 글리즈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편지를 가져다주고 또 당신이 아프면 의사를 모시러 가던 그 매제 글리즈가 어느 날인가 이처럼 유명한 장소가 되리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 이곳이 지금은 아우스터리츠나 발미와 같은 자격으로 영원히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매제 글리즈 전투는 8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독일군은 거기서 6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으며 매제 글리즈를 파괴했지만 차지하지는 못했죠.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작은 오솔길, 우리가 산사나무 비탈길이라고 불렀으며 당신이 어린 시절 내게 사랑에 빠졌다고 주장했지만 실은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비탈길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말로 다 할 수 없군요. 그 비탈길이 이르는 거대한 밀밭이 저 유명한 307고지로 당신도 아마 신문에 게재된 공식 성명서에 그 이름이 여러 번 되풀이되는 걸 보았을 거예요. 프랑스군은 비본 내의 작은 다리도 파괴했답니다. 당신은 그 다리가 당신이 바라던 것만큼 유년 시절을 회상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독일 군들은 거기에 다른 다리들도 놓았답니다. 1년 반 동안 그들은 콩브레이 절반을 가졌고 프랑스군이 나머지 절반을 가졌죠. 이 편지를 받은 다음 날, 다시 말해 어둠 속을 거닐면서 그 모든 추억을 되씹으며 발소리가 울리는 걸 듣기 전날, 전선에서 온 생루가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단 몇 초간 방문했다. 그의 방문을 알리는 소리만 듣고도 나는 깊이 감동했다. 겁 많은 정육점 소년이 속한 그룹이 연내에 소집될 예정이었으므로 프랑스와즈는 생루가 병역을 면제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생루에게 달려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 겁 많은 도살업자가 오래전에 정육점을 바꾸어 청탁이 필요 없어진 것을 알고 스스로 멈추었다. 우리가 다니는 정육점 여주인은 단골을 잃을까봐 두려웠는지 아니면 진심이었는지 프랑스와즈에게 그 소년이 어느 가게에 고용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게다가 결코 좋은 정육업자가 되지 못할 거라고 단언했다. 프랑스와즈는 여기저기 다니며 그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파리는 넓고 정육점은 많았으므로 그렇게 많은 정육점에 들어가 보았으나 헛수고였다. 그녀는 결코 그 피비린내 나는 겁 많은 젊은이를 되찾을 수 없었으리라. 생루가 내 방에 들어왔을 때 나는 요컨대 모든 휴가병이 풍기는 또 치명적인 병에 걸렸으나 아직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산책하는 사람 옆에 섰을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 감정과 기이한 인상과 더불어 그에게 다가갔다. 전투병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휴가에는 뭔가 잔인한 면이 있는 듯했다. 가로 열고 특히 전쟁 초기에 그런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나처럼 파리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습관이 나타나 우리가 여러 번 보아온 사물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심오한 인상과 사유의 뿌리를 사물로부터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전선에서 처음 나온 휴가병들을 보며 저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야. 타령할지도 몰라. 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만 그들에 대해 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티탄족 같은 거대한 전투에 참가했으며 또 어깨에 부상만 입고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비현실적인 장소로부터 그들이 왔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돌아가려는 곳이 죽음의 강가이며 잠시 우리 곁에 와 애정과 공포와 신비 감정으로 우리를 채워주긴 하나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가 불러낸 망자들이 잠시 우리 곁에 나타나지만 감히 질문도 못하고 질문을 한다 해도 기껏해야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을걸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도 같다. 왜냐하면 전투의 불길을 피해서 온 휴가병이나 또는 영매에 의해 최면에 걸리거나 불려 나온 산자 또는 죽은 자에게서 신비와 접촉한 만일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그런 유일한 효과가 어느 정도 우리 대화의 무의미함을 커지게 하는지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로베르에게 다가갔는데 그의 이마에 난 상처가 내게는 거인의 발이 이 땅에 남긴 자국보다 더 고귀하고 더 신비로워 보였다. 나는 감히 그에게 질문을 하지 못했고 그도 내게 몇 마디밖에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말들도 그가 전쟁 전에 했던 말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마치 전쟁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이며
대화의 어조도 동일하고 대화의 내용만이 다른 것 같았다. 그것도 그렇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가 모렐이 그의 아저씨에게 했듯이 그에게 했던 못된 행동을 점차 망각하는 방법을 군대에서 찾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는 모렐에게 아직도 큰 우정을 느끼고 있어서 그를 보고 싶은 갑작스러운 욕망에 사로잡혔지만 끊임없이 그 욕망을 유보하고 있었다. 모렐과 만나려면 베르듀랭 부인 댁에 가기만 하면 된다고 로베르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질베르트를 보다 자상하게 배려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로베르에게 파리에서는 얼마나 전쟁이 실감나지 않는지 부끄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나는 파리에서도 때때로 꽤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전날 있었던 체펠린 비행선의 공습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 또 그는 예전에 미학적으로 대단히 아름다운 공연 얘기를 했을 때처럼 내게 그 광경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전선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에 정말 기막히군 저 멋진 분홍빛은 그리고 저 연한 초롱빛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애교로 이해할 수 있지만 파리에서 대단치 않은 공습 그러나 우리 집 발코니에서 이 밤의 정적 속에 유용한 안전장치인 로켓을 달고 단지 가두행진을 위해서만 울리는 것이 아닌 나팔 소리와 더불어 진짜 축제가 벌어지는 듯한 공습을 얘기하는 생류의 말에서는 그런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밤하늘을 올라가는 비행기의 아름다움을 얘기했다. 어쩌면 내려가는 비행기가 더 아름다울지도 몰라 라고 그는 말했다. 올라갈 때의 비행기가 아름다운 건 나도 인정해. 비행기는 성자를 형성하고 또 그런 점에서 성자를 지배하는 법칙과 똑같이 정확한 법칙을 따르지. 내 눈엔 장관으로 보인 것은 전투가 편대가 집결하고 명령이 주어지자마자 요격하기 위해 출발하는 모습 같은 것이겠지. 하지만 너는 완전히 별들과 일체를 이룬 비행기들이 다시 빠져나와 요격하러 가고 또는 해제 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다시 돌아가는 순간을 별자리도 더 이상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묵시론적인 순간을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이렌 소리는 꽤 바그너적이지 않아? 게다가 독일인의 도착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 황실 좌석에 앉은 독일 황태자와 공주들이 함께 독일 국가 라인강의 파수꾼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발큐레들이 아니라 정말 비행사인지 물어볼 뻔했다고. 그는 비행사들과 발큐레들을 동일시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듯 했으며 게다가 그 동일시를 순전히 음악적인 이유로 설명했다. 정말이지 사이렌 음악은 발큐레의 기행이었어. 파리에서 바그너를 듣기 위해서는 결국 독일군의 도착이 필요했던 거야. 주석 발퀴레의 기행 말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의 딸인 여전사들 즉 발퀴레들이 노래하는 발퀴레의 기행은 발퀴레 산막에 나온다. 바그너의 발퀴레. 게다가 어떤 관점에서 이 비교는 틀린 것이 아니었다.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단 하나의 유동적이고 무정형한 깜깜한 장소 같았는데 이런 어둠과 심연으로부터 돌연 빛과 하늘 속으로 이동한 도시에서 비행사들은 하나씩 사이렌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에 돌진했으며 그동안 탐조등은 보다 느리고 은밀하고 불안한 움직임으로 그것이 찾는 것이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이미 가까이 있는 대상이라는 듯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적을 탐지했고 그 빛으로 선로를 변경한 비행기들이 적을 포착하려고 추격에 뛰어들 때까지 적을 애웠었다. 편대에서 편대로 각각의 비행사가 이제 하늘 속으로 이동한 도시에서 발큐레처럼 돌진했다. 그렇지만 집들 가까이에 있는 지상의 구석에는 불이 켜졌고 그래서 나는 생류에게 그가 전날 집에 있었다면 하늘 속에서 벌어지는 묵시록의 장면을 관조하면서 더 나아가 지상에서도 가로 열고 상이한 장면이 나란히 배열된 엘그레코의 오르가스 백작의 장례식에서처럼 가로 닫고 더 나아가 지상에서도 잠옷 차림의 인물들 그들의 유명한 이름 때문에 페라리의 후계자로 간주될 만한 인물들이 연출하는 진짜 보드빌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페라리가 쓴 사극의 기사는 생류와 나를 자주 즐겁게 했으며 우리 자신이 그런 기사를 쓰면서 즐겼다. 그날도 마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체펠린의 공포라는 지극히 전쟁다운 주제의 기사를 썼다.
알아본 멋진 나이트 가운을 입은 게르망트 공작 부인과 괴상한 분홍색 파자마에 목욕 가운을 걸친 게르망트 공작 등등. 단언하지만 하고 생노가 말했다. 어느 큰 호텔에 가도 잠옷 차림의 미국 유대인 여자들이 그들의 꺼진 가슴을 빈털터리가 된 공작과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진주 목걸이로 조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런 저녁이면 리츠 호텔은 자유교환 호텔과도 흡사하겠지. 각주 자유교환 호텔은 조르주 페도와 모리츠 데발리에르가 1864년에 발표한 극작품이다. 아내의 실증난 남편이 친구 아내와의 미래를 자유교환 호텔에서 약속하는데, 그런데 그 호텔에는 친구가 있다. 그리하여 수많은 거짓과 오해가 쌓이는 가운데 인물들은 밤거리를 배회한다. 프루스트 자신이 실제로 리츠 호텔에서 목격한 폭격 장면과 페도의 극작품, 그리고 엘그레코의 그림에 대한 추억이 한데 어우러진 단락이라고 지적된다. 생류의 지성이 전쟁 덕분에 더 발달한 건 아니지만 그림에도 유전적 요인의 상당 부분을 비치고 있는 진화 현상에 의해 축조된 그의 지성은 예전에 내가 그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채를 발하고 있음을 말해야 한다. 과거 우아한 여인들로부터 또는 멋쟁이가 되기를 갈망하는 여인들로부터 구애를 받던 그 금발 청년과 말장난을 멈추지 않는 수다장이나 이론가 사이에는 얼마나 거리가 있는가. 마치 예전에 불의상이나 들로네가 했던 역할을 다시 하는 배우처럼 그는 다른 세대나 다른 분파의 가문에게서는 샤를르스 씨의 후계자로, 비록 매우 까맣고 매우 하얀 두 가지 색이 반반 섞인 샤를르스 씨에 비해 장밋빛과 금발과 금빛으로 반짝거렸지만 샤를르스 씨의 후계자로 보였을 것이다. 전쟁에 관해 그는 아저씨의 의견에 거의 동의하지 않는 다른 무엇보다도 프랑스를 우선시하는 귀족 분파로 분류되었으며, 샤를르스 씨는 사실상 패배주의자로 분류되었으나 배역의 창조자인 샤를르스를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그는 해설자 역할에서 얼마나 뛰어난 연기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었다. 힌덴부르크는 새로운 발견처럼 보인다고 하던데 라고 나는 생누에게 말했다. 구태의연한 발견이지 하고 그는 즉각적으로 대꾸했다. 또는 미래의 혁명인지도 모르고 적에게 관대하게 구는 대신 차라리 망쟁 장군에게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넘어뜨리게 했어야 해. 또 프랑스를 몬테네그로와 하는 대신 차라리 터키를 유럽화 했어야 해. 하지만 우리는 미합중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하고 내가 말했다. 그동안 내가 이곳에서 보는 건 분열된 국가의 광경뿐인걸. 프랑스를 탈기독교화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탈리아에게 좀 더 많은 양보를 할 법도 한데, 너희 샤를르스 아저씨가 지금 내 말을 듣는다면? 하고 나는 말했다. 사실 사람들이 교황의 명을 조금 어긴다고 해도 넌 그렇게 화를 내지 않겠지. 그렇지만 내 아저씨는 사람들이 프란츠 요제프 왕권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절망하실걸. 게다가 그분은 그 점에서 탈레란과 비엔나 회의의 전통에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어. 비엔나 회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소. 라고 그가 대답했다. 비밀스러운 외교에 구체적인 외교로 맞서야 해. 아저씨는 사실상 완강한 왕당파인 만큼 몰래 부인처럼 잉어 같은 바보나 아르튀르 메이에르 같은 살인귀를 샹보르식으로 요리하기만 하면 모두 감수하고 집어삼킬 사람이지. 삼색기에 대한 증오심에서 붉은 모자 같은 쓰레기 신문편이 되어 신념을 가지고 신문을 백색기로 간주하겠지만, 물론 이것은 말에 불과했고 생류는 그의 아저씨가 있다고 보여주는 그런 심오한 독창성과도 거리가 멀었다. 그의 아저씨는 의심 많고 질투하는 성격의 소유자인데 반해 생류의 성격은 상냥하고 매력적이었다. 또 그는 발베크에서처럼 온통 금빛 머리칼 아래 매력적인 장밋빛 피부를 가졌다. 그의 아저씨가 그를 넘어서지 못하는 유일한 점은 거기서 가장 초연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에게 새겨진 포브르 생제르맹의 기질로 보잘것없는 출신의 총명한 인간에 대한 존경심. 가로 열고 이런 존경심은 정말로 귀족에게만 피어나며 그리하여 모든 혁명을 부당한 것으로 만든다. 이런 존경심과 동시에 어리석은 자기만족이 섞인 그런 감정이었다.
겸손과 오만, 습득한 지적 호기심과 타고난 권위의 혼합에 의해 샤를르스 씨와 생누는 각기 다른 길을 통해 또 대립되는 견해와 더불어 한 세대라는 거리를 두고 온갖 새로운 사상에 관심을 가진 지식인이 되었고 또 어떤 차단기에도 침묵을 얻을 수 없는 다변가가 되었다. 그러므로 조금 평범한 사람이라면 각자 자기 기분에 따라 그들을 빛나는 사람 또는 지겨운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각주 파울 폰 힌덴부르크. 힌덴부르크는 새로운 발견처럼 보인다고 하던데 라고 한 부분에서 파울 폰 힌덴부르크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66살의 나이로 현역에 복귀하여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탄넨베르크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1916년에는 참모총장, 전쟁 후에는 대통령이 된 독일 장군이구나. 그러므로 생누가 구태의연한 발견이라고 말한 것이 그의 이런 뒤늦은 출현을 빗댄 것이라는 점에서는 납득할 만하지만 미래의 혁명이라고 말한 부분은 구태의연한 발견의 프랑스어 표현과 어음이 유사해서가 아니라면 군사정부의 권력 남용을 통한 사회정치 분야에서의 전술혁명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된다. 또한 적에게 관대하게 군다는 비난이나 샤를 망쟁 장군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듯한 다소 희화적인 비난도 조금은 역설적으로 보인다. 터키를 유럽화한다는 발언은 정치적 야심의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프랑스를 몬테그로화한다는 것은 오스트리아 군대가 1916년 1월부터 발칸반도에 위치하는 몬테그로 공화국을 이미 점령하고 있었으므로 신어 사용이라는 점 외에는 별달리 흥미로운 점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설명된다. 프란츠 요제프 1세. 내 아저씨는 사람들이 프란츠 요제프 왕권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며 절망하실걸? 이런 부분에서 프란츠 요제프 1세 68년이라는 오랜 통치 기간을 통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세우고 발칸 문제로 러시아와 대립하면서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 중 하나이군요. 비엔나 회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어 라고 한 말에 대한 각주. 비엔나 회의는 나폴레옹 전쟁 후 유럽의 신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비엔나에서 1814년에 개최된 회의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영토 확대, 스위스의 중립, 프랑스 부르봉가의 복위를 결정했다. 세계사를 모르니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역시 각주. 생류의 말이 전개되는 순서에 따라 서술해보면 1870년부터 이탈리아 정부와 바티칸은 의견 대립을 보였고 또 바티칸이 카톨릭 국가인 오스트리아를 지지하면서 프랑스는 외교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다. 이런 맥락에서 생류는 이탈리아 정부의 편을 드는 듯 보이며 샤를르스는 바티칸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생류가 말하는 비밀스러운 외교와 구체적인 외교에 대한 언급은 진정한 정치 분석이라기보다는 유의머에 의한 말장난으로 보는 편이 더 타당하며 이런 사실은 잉어와 살인기라는 표현으로 뒷받침된다. 프랑스어로 잉어, 즉 카르푸는 바보를 뜻하며 이 카르푸가 살인기란 의미를 가진 에스카르푸를 끌어들인다. 또 이 두 단어는 모두 모욕을 감수하다, 쉽게 믿다라는 의미를 가진 간용구와 관련이 있다. 상보르식 잉어 요리는 송아지 가슴살과 거의 간과 송로버섯으로 속을 채운 잉어를 통째로 산패인에 쪄낸 것이다. 또 샤를르스는 몰래 백작 부인의 잉어 같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혈족인 상보르 백작 앙리 5세의 기억에 충실하게 백작 부인과의 교제를 이어간다. 또한 아르쥐르 메이에르는 르 골루아 신문사 사장으로 전통 왕당파이고 붉은 모자는 반궁극주의를 표방하는 혁명파 신문이며 또 공화정의 삼세끼는 부르봉 왕조의 국가인 백세끼와 대립된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넌 우리가 동시에서 나눴던 대화를 기억해? 하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정말 좋은 시절이었어. 어떤 시면이 우리를 갈라놓은 걸까? 그 아름다운 시절이 다시 오기는 할까?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으로부터 깊은 바닷속에서 몸을 씻고 난 후 다시 젊어진 태양이 하늘에 솟아오르듯 각주 샤를 보를레르 발코니 아그꽃에 나오는 부분이랍니다. 감미로웠던 시절을 회상하기 위해서만 그 대화를 생각하지는 말아줘 라고 나는 말했다. 나는 그 대화에서 어떤 종류의 진실에 도달하려고 노력했어. 모든 것을 전복시키는 현재의 전쟁, 또 특히 전쟁의 관념이 내가 그때 그 전투들에 관해 이를테면 미래의 전쟁에서 모방할 나폴레옹의 전투에 관해 말했던 모든 것을 취소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천만에 하고 그가 말했다. 나폴레옹식의 전투는 아직도 발견되고 있어. 특히 이번 전쟁에는 나폴레옹의 정신에 젖어있는 힌덴부르크가 있으니까 빠른 부대 이동과 집결된 모든 병력을 다른 쪽에서 기습하기 위해 적군 앞에 간단한 저지 전선만을 남기거나 적군의 병력을 중요하지 않은 전선에 묶어두기 위해 적을 철저히 교란시키는 양동작전 가로 열고 힌덴부르크가 바르샤바에 택한 것으로 그 때문에 적의 속임수에 넘어간 러시아군이 바르샤바에서 저항하다 미주리 호수 지역에서 패배했다. 가로 닫고 양동작전 아우스터리츠와 아르콜레와 에크뮬 전투에서 시작한 것과 유사한 철수작전. 힌덴부르크의 이 모든 전략은 나폴레옹에서 나온 것으로 이게 끝이 아니야. 덧붙여 말하지만 만일 내가 나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번 전쟁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에 따라 해석하고 싶다면 힌덴부르크가 하는 행동의 의미와 다음에 그가 하려는 행동의 열쇠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힌덴부르크의 이런 특별한 방식에만 너무 배타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 장군이란 어떤 종류의 희곡 작품이나 책을 쓰는 작가와 같으며 또 그가 쓴 책 자체는 그것이 한 지점에서 드러내는 예기치 못한 요소와 다른 지점에서 제시하는 난관 때문에 원래 예상했던 계획으로부터 아주 멀어지는 법이니까. 이를테면 견제 공격은 그 자체로 충분히 중요한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력 작전이 실패로 끝날 때면 견제 공격이 기대 이상으로 성공하는 경우를 가정해 봐야 해. 그때는 견제 공격이 주력 작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곧 힌덴부르크가 나폴레옹식 전투의 한 전형인 두 적수, 즉 영국군과 우리를 분리하는 전투를 시작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이렇게 생루의 방문을 떠올리면서 걷다가 나는 지나치게 멀리까지 우회했고 거의 앵발리드 다리 근처에 이르렀다. 지극히 적은 수의 가로등만이 조금은 이른 시각에 켜져 있었다. 서머타임이 너무 일찍 실시되어 어둠이 더 빨리 찾아올 때도 그것을 화창한 계절 내내 고정되었고 가로 열고 마치 어느 일정한 날부터는 난방장치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처럼 가로 닫고 그래서 불이 켜진 도시의 밤하늘 위로 하늘 한 부분에는 여름 시간도 겨울 시간도 모른 채 8시 30분이 된 것도 9시 30분이 된 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푸른빛이 도는 하늘 일대에는 약간의 빛이 계속해서 비추고 있었다. 트로카데로 탑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 부분의 하늘은 온통 터키석의 빛깔을 띤 거대한 바다 같았고 물이 빠져나가자 검은 바위 가벼운 선이 어쩌면 낚시꾼들이 나란히 쳐놓은 단순한 그물에 가벼운 선이 벌써 솟아오르는 듯했다. 작은 구름들이었다. 그 순간 터키석의 빛깔을 띤 바다는 지구의 거대한 공전 속에서 휘말린 인간들을 그들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휩쓸어 갔고 지구에는 미친 인간들이 그들만의 혁명을 현재 프랑스를 피로 물들이는 것과 같은 의미 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거기다 시간 변경이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 불 켜진 도시 위로 늑장 부리는 푸른빛 색조의 낮을 한가롭게 연장하는 게으르고 지나치게 아름다운 하늘을 쳐다보노라니 그것은 더 이상 넓게 펼쳐진 바다가 아니라 푸른 빙하의 수직적 단계처럼 보여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그 터키석 계단과 매우 가까이 있는 듯 보이는 트로카데로의 탑들도 마치 멀리서 삼국대기 비탈과 이웃하는 것 같은 스위스 도시 몇몇 도시에 있는 그런 두 탑처럼 틀림없이 거기서 지극히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가던 길을 되돌아갔지만
앵발리드 다리를 지나자 이미 하늘에 해가 사라졌고 도시의 불빛도 거의 없었으므로 여기저기 쓰레기통에 부딪히고 어떤 길을 다른 길로 혼동하면서 어두운 거리의 미로를 기계적으로 쫓아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로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거기서 조금 전에 나를 사로잡았던 동방의 인상이 재개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집정부 시대의 파리에 이어 1815년의 파리가 환기되었다. 1815년처럼 매우 잡다한 빛깔의 군복을 입은 연합군이 행진하고 있었다. 그런 군복들 사이에서 바지 모양의 빨간 스커트를 입은 아프리카 병사들과 하얀색 터번을 두른 인도 병사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산책하는 파리를 동방의 어느 이국적인 상상 속의 도시로 여기게 하기에 충분했다. 의복과 얼굴의 색깔까지 정확히 미세하게 현재의 파리와 닮았지만 그 배경으로 말하자면 자의적인 공상의 산물이었다. 마치 카르파조가 자신이 살던 도시로부터 수많은 군중을 한데 모으면서 예루살렘이나 콘스탄티노플을 만든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 군중이 입은 잡다한 색깔의 멋진 옷은 지금 내가 보는 병사들의 옷만큼 다채롭지는 않았다. 2명의 알제리 보병 뒤로 중절 모자를 쓰고 긴 우플럼들을 걸치고 보랏빛 얼굴을 한 체격이 장대한 키 큰 남자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병사들은 그에게 전혀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다. 그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수많은 스캔들을 일으킨 남색가로 알려진 배우 또는 화가 중 어떤 이름을 대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어쨌든 그 산책자를 알지 못한다고 확신했으므로 그의 시선이 내 시선에 부딪혔을 때 그가 당황한 표정을 짓는 걸 보고 또 비밀로 하고 싶은 일에 전념하던 중 들킨 것이 전혀 아님을 보여주려는 사람처럼 일부러 걸음을 멈추고 내게로 오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한순간 내게 인사한 사람이 누군지 자문했다. 샤를르스 씨였다. 그에게서 병이 진화 또는 악덕의 회전이 절정에 이르러 그의 수반되는 결함이나 일반적인 악의 통과로 인해 개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작은 인격이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질이 그 앞에서 완전히 중단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었다. 샤를르스 씨는 자신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니 차라리 그가 현재 변한 모습으로 또 그 자신만이 아닌 다른 수많은 성도착자에 속하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자신을 위장했으므로 처음 순간 나는 대로 한복판에서 알제리 병사의 뒤를 따르는 그를 샤를르스 씨가 아닌 어느 성도착자 중 하나라고 여겼던 것이다. 대귀족도 아니며 상상력과 재치가 넘치는 인간도 아닌 샤를르스 씨는 그저 남작과 닮은 점이라곤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표정 하나뿐이었으며 이제 그 표정이 적어도 정신을 집중해서 자세히 보기 전에는 모든 것을 가리고 있었다. 이렇게 나는 베리드랭 부인을 방문하러 가기 전에 샤를르스 씨를 만났다. 베리드랭 부인 댁에는 틀림없이 예전처럼 샤를르스 씨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불안은 점점 심해졌고 베리드랭 부인은 그를 더욱 실치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시공마저 활용했다. 오래전부터 부인은 자칭 샤를르스의 대담하다는 주장에서 가장 오래된 것을 고수하는 사람들보다 더 낡아빠지고 끝난 유행에 뒤진 사람이라고 여겨왔는데 지금은 그 비난을 요약하여 그를 전쟁 전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그에 대한 모든 상상에 혐오감을 부추겼다. 전쟁은 작은 패거리에 따르면 그를 현재로부터 단절하여 완전히 죽은 과거 속으로 물러나게 했다. 게다가 이 점은 오히려 사교계에 정통하지 못한 정치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부인은 사교계에서의 위치나 지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샤를레스를 정신 나간 사람 또는 곁다리라고 표현했다. 그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도 그를 초대하지 않아요. 라고 그녀는 봉탕 부인에게 말했으며 또 부인을 쉽게 설득했다. 게다가 이 말은 어느 정도 진실이기도 했다. 샤를르스 씨의 위치가 변했다. 점점 사교계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또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의식하여 사교계의 꽂힌 대부분의 사람들과 화해하기를 소홀히 했으므로 그는 비교적 고립된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 빌파리지 부인이 사망 당시 처했던 고립 상태가 귀족 사회의 추방이 그 원인이었다면 샤를르스 씨의 고립은 일반 대중의 눈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더 끔찍했다. 우선 지금은 많이 알려진 샤를르스 씨에 대한 나쁜 평판은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런 평판 때문에 사람들이 그와의 교류를 꺼린다고 믿게 했지만 실제로는 샤를르스 씨 자신이 독자적으로 그들과의 교류를 거부했다. 그리하여 그의 까다로운 성미의 결과였던 것이 그것이 행사된 사람들 쪽으로의 멸시의 결과로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 빌파리지 부인에게는 가문이라는 커다란 방패막이가 있었다. 그러나 샤를레스 씨는 자신과 가문 사이의 불화를 증폭시켰다. 게다가 가문은 특히 오래된 포브르 생제루맹이나 쿠로부아지 쪽이 그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쿠로부아지의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술에 대해 그토록 대담한 관점을 제시해온 그가 이를테면 베르고트 같은 사람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을 것이 그가 옛 포브르 생제르맹의 모든 사람들과 친척 관계에 있으며 또 라셰즈 거리로부터 팔레 브루몬 광장과 가랑시에르 거리에 이르는 동네에서 그의 사촌 누이들이 영위하는 거의 시골풍의 삶을 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그는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다. 그리고 베르드랭 부인은 보다 실질적이며 보다 초월성이 떨어지는 관점에 자신을 위치시키면서 샤를레스 씨가 프랑스인이 아니라고 믿는 척했다. 그 사람의 국적은 정확히 뭔가요? 오스트리아인이 아닌가요? 하고 베르드랭 씨가 별 의미 없이 물었다. 천만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고 몰래 백작 부인이 대답했다. 그녀 마음의 첫 번째 움직임은 원함보다는 상식에 복종했다. 천만에요. 그는 프로이센 사람이에요. 하고 여주인이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요. 난 알아요. 그자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어요. 자신이 프로이센 귀족 원의 세습 의원이자 전하라고. 그렇지만 나폴리 여왕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녀가 소름 끼치는 스파이란 건 당신도 알잖아요. 하고 실각한 군주가 어느 저녁에 자신의 집에서 보여준 태도를 아직도 잊지 못한 베르드랭 부인이 소리쳤다. 난 알고 있어요. 아주 정확한 방식으로요. 그 여잔 그런 짓으로만 살아왔어요. 우리에게 좀 더 활력적인 정보가 있었다면 그런 자들은 모두 포로 수용소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럼요. 어쨌든 그런 한심한 세계의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는 게 나아요. 내무장관이 그들을 주목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당신 저측도 곧 감시받게 될 거예요. 샤를레스 씨가 2년 동안 우리 집을 계속해서 염탐했다는 생각을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군요. 작은 패거리의 조직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가 독일 정부에게 어떤 이득이 될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베르드랭 부인은 목소리를 부풀리지 않고 말을 해야 말의 가치가 더 소중해 보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더 부드럽고 더 예리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첫날부터 저는 남편에게 그 작자가 우리 집에 오게 된 방식이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아요. 뭔가 수상쩍은 데가 있어요. 라고 말했음을 알려드리죠. 우리가 머물렀던 대저택은 많이 안쪽 매우 높은 지대에 위치했어요. 그자는 틀림없이 독일군으로부터 잠수함 기지를 설치하려는 임무를 부여받았을 거예요. 그가 나를 놀라게 한 일이 여럿 있었는데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처음에 그는 다른 손님들과 함께 기차로 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친절하게도 성관에 있는 방을 제안했거든요. 그래요. 그는 그걸 거절하고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동시에르에 거주하고 싶어 했어요. 그 모든 것이 스파이 냄새를 지독하게 풍기잖아요. 샤를레스 남직에 관한 첫 번째 비난, 즉 유행이 뒤진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사교계 인사들도 베르드랭 부인의 말이 옳다고 쉽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들은 배은망덕한 자들이었다. 왜냐하면 샤를레스 씨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는 주위 사교계로부터 역사와 아름다움 과 정취, 희극적인 것과 경박한 우아함이 함유된 일종의 시를 도출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시적 정치를 이해할 수 없는 사교계 인사들은 그들의 삶에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그 시를 다른 곳에서 찾으면서 샤를레스 씨보다 훨씬 열등한 인간들, 하지만 사교계를 경멸한다고 주장하며 그 대신 사회학이나 정치, 경제학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샤를레스 씨보다 훨씬 높게 평가했다. 샤를레스 씨는 몽모랑시 공작 부인을 고상한 여인으로 여기며 부인이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전형적인 표현들을 얘기하고 또 우아한 멋을 부릴 줄 아는 부인의 옷차림을 묘사하기를 좋아했지만 옷이란 입기 위해 만들어졌으니 그것도 어떤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척하는 사교계 여인들은 몽모랑시 공작 부인을 전혀 흥미롭지 않은 일종의 바보로 여겼으며 그들 중 보다 지적인 여인들은 데샤넬의 강연을 듣기 위해 소르본 대학교나 의회로 달려갔다. 간단히 말해 사교계 인사들은 이제 샤를레스 씨에 대해 더 이상 열광하지 않았다. 그의 흔치 않은 지적 능력을 지나치게 깊이 이해해서가 아니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를 전쟁 전 인간이나 유행에 뒤진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까닭은 가치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유행의 기준에 따라 가치의 등급을 정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세대에 존재했던 탁월한 사람의 가치를 깊이 다루거나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새로운 세대의 표지가 나타나면 전 세대의 것보다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들 모두를 일관적으로 비난해야 한다. 두 번째 비난, 즉 그의 게르만주의에 대한 비난은 사교계 인사들의 중용 정신에 의해 거부되었지만 모렐에게서 지칠 줄 모르는 특별한 잔인한 연주자를 발견했다. 샤를르스 씨가 두 번이나 많은 노력을 해서 그를 위해 획득하는 데 성공하고 다음에는 그로부터 빼앗는 데 성공하지 못한 신문사나 사교계에서의 자리를 보존할 줄 알았던 모렐은 남작을 계속해서 증오했고, 이런 증오는 남작과의 관계가 정확히 어떤 것이든 남작이 사람들에게 그토록 감추어온 그 마음속 깊은 착한 마음을 경험한 모렐로서는 그만큼 비난받아 마땅했다. 샤를레스 씨가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얼마나 다정하고 간대하며 자기가 한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세심한 마음으로 보살폈는지, 샤를리가 남작과 헤어지는 순간 남작에 대해 떠올린 생각은 사악한 남자가 전혀 아닌 자신이 알았던 사람 중 가장 고결한 생각을 가진 예외적인 감수성과 성인 같은 태도를 가진 인간이라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거의 부인하지 않았으므로 샤를레스 씨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도 친지들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그분에게는 아드님을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좋은 영향만 받을 테니까요. 그러므로 신문에 게재하는 글을 통해 남작을 괴롭히려고 했을 때 그의 생각 속에서 그가 조롱했던 것은 그의 악덕이 아니라 미덕이었다. 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부터 그는 자칭 전문가에게는 속히 훤히 들여다보는 짧은 시평을 통해 남작에게 엄청난 해를 끼쳤다. 그중 하나가 이름이 위스로 끝나는 어느 미망인의 부른 남작 부인의 지난날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베르드랭 부인은 지인들에게 돌리려고 신문 50부를 샀고, 또 베르드랭 씨는 볼테르도 이보다 잘 쓰지는 못한다면서 그 시평을 큰 소리로 낭독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시평의 어조가 변했다. 남작의 성도착만이 아니라 소위 그의 게르만 국적이라는 하는 것까지도 고발의 대상이 되었다. 보슈 부인, 반덴 보슈 부인이 샤를레스 씨의 통상적인 별명이었다. 시적 성격을 띤 한 단상은 베토벤의 무용곡에서 그 제목을 빌리기도 했는데 어느 독일 여인이었다. 끝으로 두 편의 단편 소설 아메리카의 아저씨와 프랑크푸르트의 아줌마, 그리고 후방의 건장한 남성은 작은 패거리에게 교정본으로 읽혀 브리쇼를 기쁘게 했다. 브리쇼 자신은 가장 높으시고 가장 강력하신 아나스타지아 부인께서 제발 검은 잉크로 삭제하지 마시기를 하고 소리쳤다. 시평의 내용 자체는 우스꽝스러운 제목에 비해 섬세했다. 문체는 베르고트에서 유리한 것으로 어쩌면 나만이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베르고트의 작품은 모렐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 그 수정은 아주 특별하고도 드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단지 그 때문에 여기서 전하는 것이다. 베르고트가 말할 때면 단어를 선택하거나 발음하는 방식이 특이하다는 걸 나는 이미 그가 살아있을 때 언급한 바 있다. 이런 베르고트를 오랜 기간 생루 부부의 집에서 만난 모렐은 베르고트가 택했을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위조하는 모작을 썼다. 그런데 지금 모렐은 그 글을 쓸 때면 베르고트식으로 대화를 옮겨 적었지만 글로 표현된 베르고트라면 했을 문장의 어순 전환은 하지 않았다. 베르고트와 담소를 나눈 적이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수였으므로 그의 문체와는 다른 어조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말로 하는 수정은 아주 드물어서 내가 인용하고 싶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것은 불임의 꽃 말고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다. 신문사의 사무실에 있던 모렐은 프랑스인의 피가 콩브레의 포도즙처럼 혈관 속에서 끓어올랐고, 또 전쟁 중 사무실에 있는 것만으로는 너무도 부족하다 여겨 비록 베르드랭 부인이 그를 파리에 남아있게 하려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설득했지만 결국 군에 지원하고 말았다. 물론 그녀는 캉부르 메르시가 그 나이에 참모 본부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화를 냈을 것이다. 자신의 살롱에 오지 않는 모든 남성에 대해 그자는 어디서 또 자신을 숨길 방법을 찾아냈나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전쟁 첫날부터 일전에 나갔다고 단언하면 부인은 거짓말하거나 어쩌면 잘못 생각하는 데 습관이 들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은 채 대꾸했다. 천만에요. 그자는 파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장관을 끌고 다니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짓을 하는가 봐요.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보증하잖아요. 그자를 만난 사람을 통해 알아낸 거예요. 그러나 신도들은 별개의 문제여서 베르드랭 부부는 그들이 자신들을 버리게 만드는 전쟁을 지극히 따분한 여인으로 간주하며 그들이 떠나는 걸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파리에 남아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식사를 함께하는 즐거움과 그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나 이미 떠난 후라면 그들의 무의를 비난하는 이중의 즐거움을 줄 것이었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이 후반 근무에 동의해 주어야 했는데 모렐이 고집을 부리자 그녀는 난처했다. 그래서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다음과 같이 말했지만 헛수고였다. 그렇지만 당신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잖아요. 전선에 나가는 것 이상으로요. 필요한 건 나라의 유용한 존재가 되는 거고 진짜로 전쟁에 속해 전쟁의 일부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당신은 그 일부이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니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아무도 당신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 테니까요. 이처럼 다른 상황에서도 남성이 드물지 않고 지금처럼 특히 여성만을 초대하지 않아도 되던 시절에도 부인은 만일 그들 중 한 남성이 어머니를 잃으면 자기 집에서 베푸는 연회에 별 지장 없이 계속해서 올 수 있다고 그를 설득했다. 슬픔은 가슴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무도회에 간다면 내가 제일 먼저 만류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 내 작은 수요 모임이나 극장 아래층 특별석이라면 아무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슬퍼한다는 걸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남성들이 이전보다 더 드물었고 장례식도 더 빈번했으므로 그들은 사교계에 가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는 없었다. 전쟁이란 말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베리드랭 부인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매달렸다. 그녀는 그들이 파리에 남는 것이 프랑스에 보다 유익한 일이라고 설득하고 싶어 했다. 예전에 고인이 된 사람이 그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면 더 행복할 거라고 단언했던 것과도 같았다. 그럼에도 남성 손님은 거의 없었다. 어쩌면 이따금 마음속으로는 사를르스 씨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절교를 한 것을 후회했는지도 모른다. 이제 사를르스 씨와 베르드랭 부인은 서로 교류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베르드랭 부인은 손님을 초대하고 사를르스 씨는 쾌락을 찾아다니며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듯 그들의 삶을 계속 살고 있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은 차이는 몇 개 있었는데 이를테면 베르드랭 부인의 살롱에서 지금은 코타르가 꿈의 섬에 나오는 IT 제독이 입은 군복과 꽤 유사하며 또 나사로 만든 군복 위에 단 넓은 하늘색 리본이 마리아의 아이들의 리본을 연상시키는 그런 대령의 군복 차림으로 연회에 참석했다. 샤를레스 씨는 여태껏 그의 취향이던 성숙한 남성들이 사라진 도시의 남자, 프랑스에서는 여성을 좋아했으나 식민지에서 살면서 몇몇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말해 처음에는 필요에 의한 습관을 붙였다가 나중에는 어린 소년에 대한 취향을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코타르가 베르드랭 부인의 연회에 참석하던 시절의 특징적인 요소들 가운데 으뜸은 신문에서 말하듯이 적과 마주하면서 코타르가 죽었으므로 인해 사라졌다는 점이다. 그는 파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과로했고 또 베르드랭 씨가 그 뒤를 이었다. 믿기 어렵겠지만 베르드랭 씨의 죽음을 슬퍼한 사람은 오직 엘스티르 뿐이었다. 뭐 엘스티르? 안 죽었나? 나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관점에서 그의 작품을 연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엘스티르는 특히 늙어가면서 자신의 작품의 모래를 제공한 사회에 그 작품을 맹신적으로 연결했고 이렇게 해서 인상의 연금술 덕분에 예술 작품으로 변신한 사회는 그에게 팬들과 관객들을 안겨주었다. 그는 점점 아름다움의 주된 부분이 사물에 있음을 물질주의자처럼 믿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처음 엘스티르 부인에게 참여했던 조금은 무거운 미의 전형을 회화나 장식 융단에서 추구하고 다루었으며 베르드랭의 죽음과 더불어 예술을 지지하고 예술의 진정성을 보증하던 사회적 근간, 그렇지만 소멸되기 쉬운 근간의 그것의 일부를 이루던 유행 의상만큼이나 그토록 빨리 시대에 뒤진 것이 되어버리는 마지막 잔재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마치 대혁명이 18세기의 우아함을 파괴하면서 페트 갈랑트의 화가를 비탄에 잠기게 하고 또 몽마르트와 물랭드 갈레트의 사라짐이 르누아르를 몹시 슬프게 했을 것처럼 말이다. 엘스티르는 안 죽고 베르고트가 죽은 건가? 자꾸 헷갈리네요. 그러나 그는 특히 베르드랭 씨의 죽음에서 그의 그림을 지극히 공정한 시각으로 보여주던 사람의 눈과 두뇌의 사라짐을 보았으며 거기서 그 그림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추억의 상태로 존재했다. 물론 그림을 좋아하는 젊은이들 또한 가끔 솟아올랐다. 그러나 그들이 좋아하는 그림은 다른 그림이었고 그들은 수안이나 베르드랭 씨처럼 엘스티르를 공정하게 평가해주는
휘슬러의 안목이나 모네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엘스티르는 비록 오랜 세월 동안 베르드랭 씨와 사이가 틀어진 채로 지냈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 더욱 혼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고 그것은 마치 그의 작품을 이루는 아름다움의 일부가 우주에 존재하는 그 아름다움의 의식에 대한 약간의 것과 더불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샤를르스 씨의 쾌락과 관련된 변화는 간헐적인 것이었다. 전선에 있는 병사들과 많은 서신 교환을 한 덕분에 그에게는 꽤 성숙한 나이의 휴가병들이 부족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 시절이었다면 먼저 독일이, 다음에는 불가리아가, 그 다음엔 그리스가 맹세하는 평화 의사를 들으면서 그 말을 신뢰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알베르틴과 프랑스와주와 함께 살면서 그들이 표현하지 않는 생각이나 계획을 의심하는데 익숙해진 후부터는 외관상 맞는 것처럼 보이는 비렐름 2세나 불가리아의 페르디난트 황제, 또 그리스의 콘스탄티누스 왕의 어떤 말에도 내 본능은 속지 않았고 그들 각각이 꾸미는 음모도 간파했다. 물론 프랑스아즈나 알베르틴과의 언쟁은 그저 한 존재의 미미한 정신적 세포의 삶에 관계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동물의 몸이나 인간의 몸, 다시 말해 그 각각이 단 하나의 세포에 비해 몽블랑처럼 거대한 세포의 집합체가 존재하듯이 개인으로 조직된 거대한 집합체인 국가가 존재한다. 국가의 삶도 개인으로 조직된 집합체를 확대하면서 그 구성 요소인 세포들의 삶을 반복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포의 신비와 반응과 법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국가 간의 갈등을 얘기할 때에도 의미 없는 말밖에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개인 심리에 대가라면 그의 눈에는 서로 대립하는 개인들의 응집된 거대한 덩어리가 단지 두 성격의 갈등에서 비롯된 분쟁보다 훨씬 강력한 아름다움으로 비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거대한 덩어리를 키 큰 남자의 몸이 적축류에게 보이는 것과 같은 비율로, 다시 말해 1mm의 입방체를 채우는데 1만 마리 이상을 요구하는 비율로 볼 것이다. 이처럼 얼마 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작은 다각형들로 그 주변까지 채워진 프랑스라는 거대한 형상과 최근에 통합되어 예전보다 더 많은 다각형들로 채워진 독일이라는 형상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독일이라는 몸과 프랑스라는 몸, 또 연합군과 적군이라는 몸도 어느 정도는 개인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교환하는 타격은 생류가 내게 그 법칙을 설명하는 바 있는 권투 시합처럼 수많은 법칙의 지배를 받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개인으로 생각한다 해도 그들은 개인의 거대한 집합체이므로 그 분쟁은 마치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수백 년 된 절벽들을 부수기 위해 수많은 파도를 일으키는 대양처럼, 또는 그것이 경계선을 긋는 산악지대를 느리면서도 파괴적인 진동으로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거대한 빙하처럼 무한하고 장엄한 형태를 취했기 때문이다. 끝.